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 그 첫 페이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이란 총알과 폭탄으로 싸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투 중 일부는 윤전기, 금리, 그리고 환율로 치러졌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역사책에서는 결코 배우지 못할 전쟁, 군대는 행군하지 않지만 국가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전쟁, 이것이 바로 통화전쟁입니다. 일단 그 실체를 보기 시작하면 전쟁터의 그 어떤 장군만큼이나 제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경제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통화전쟁은 누가 먹고 누가 굶주리는지, 누가 지배하고 누가 복종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조용하고 보이지 않게, 하지만 우리 지갑 속 모든 돈에 영향을 미치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화전쟁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돈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출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값싼 신용을 시장에 풀어 경쟁국을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금을 비축하여 금이 필요한 국가의 목을 조이는 방식이죠. 겉보기에는 영리한 전략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는 경제사 버전의 화학전과 같습니다. 적에게 독을 풀려다 결국 자신까지 중독되는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최초의 현대적 사례 중 하나는 대공황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1929년 주식시장 붕괴 이후 세계 경제는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각국은 살아남기 위해 해외에 자국 상품을 팔아야만 했지만 전 세계적인 수요가 붕괴하자 경쟁적인 평가절하라는 극단적인 수단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1931년 영국이 근본이제를 포기하며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1933년에는 미국이 뒤따라 달러의 금 함량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모두가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주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역을 되살리기는커녕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들어라 정책의 악순환을 촉발했을 뿐입니다. 수입품 가격은 치솟고 생활 수준은 떨어졌으며 국가 간의 긴장은 결국 제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을 닦는 데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통화전쟁은 1930년대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은 거의 2000년 전에 이미 그들만의 통화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통화는 은화인 데나리우스였고 로마의 힘은 그 신뢰성에 기반했습니다. 그러나 제국이 팽창하고 전쟁 비용이 증가하자 황제들은 유혹적인 지름길을 발견했습니다. 은에 값싼 금속을 섞어 공급량을 늘리면서도 여전히 같은 동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그 차이가 미미했습니다. 은이 조금 줄고 구리가 조금 늘어나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 함량은 거의 100%에서 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고대 버전의 돈 찍어내기였고 그 결과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 화폐에 대한 신뢰 상실, 그리고 마침내 경제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성문 앞에 선 야만인들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이미 내부에서부터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전장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금융 시스템은 브레튼 우주체제 하에 재건되었습니다. 미국 달러는 금에 고정되고 다른 통화들은 달러에 고정되는 방식이었죠. 이 시스템은 환율을 고정함으로써 통화 전쟁을 끝내기 위한 것이었지만 새로운 종류의 권력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금 공급을 통제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돈과 권력을 투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노선에서 벗어난 국가들은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 대신 금융적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더 조용하고 더 깨끗하며 종종 더 효과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배력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1960년대 후반,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야심찬 국내 정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 보유량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정부들은 이를 눈치채고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방금고가 텅 비게 될 위기에 직면하자 1971년 8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달러의 금태환을 중단하는 금 창구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브레튼 우주체제는 붕괴되었고 세계는 변동한 율제라는 새로운 시대로 그리고 새로운 통화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가장 잔혹했던 현대의 통화 전쟁 사례 중 하나는 198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일본은 강력한 제조업 수출과 근면한 국민성으로 무섭게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는 엄청났고 워싱턴은 이를 매우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1985년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은 플라자 합의에 서명합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미국 달러 가치를 낮추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협정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무역 균형을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본을 겨냥한 조직적인 통화 공격이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엔화 가치는 2배로 뛰어올랐고 일본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펴자 자산시장에 거품이 끼기 시작했고 이 거품은 1990년대에 화려하게 터지며 일본을 수십 년간의 장기 침체, 즉 잃어버린 10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미국은 총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환시장을 포병대처럼 사용했을 뿐입니다. 통화 전쟁의 무서운 점은 실시간으로 볼 때는 전쟁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책 토론, 금리 결정, 혹은 국제 정상회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들은 실제합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실업률이 급증하며 평생 모은 저축이 증발합니다. 그리고 이 아픔은 우리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우리에게는 IMF 외환위기라는 뼈아픈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건입니다. 태국 바트화가 투기적 공격으로 달러 페그제를 포기하며 붕괴하자 이기는 순식간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바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번졌습니다. 원화 가치는 폭락했고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졌으며 수백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일자리를 잃고 가난으로 내몰렸습니다. 이것은 세계화된 금융 시스템에서 한 국가의 통화 붕괴가 어떻게 다른 국가의 재앙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냉혹한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며 국가를 살리기 위해 애썼던 그 시절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이 온몸으로 겪어낸 통화 전쟁의 참상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저 과거의 역사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통화 전쟁사, 영분이라고 부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기는 바뀌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제로 또는 마이너스로 낮추고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유동성을 쏟아냅니다. 또한 경제 제재를 무기화하여 특정 국가의 자산을 동결하고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퇴출시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통화 패권을 둘러싸고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세계의 기축통화이지만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며 대체 결제망을 만들고 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과 같은 신흥 경제국들은 잔인한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성장을 위해 저금리를 유지하자니 자본 유출이 두렵고 통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니 경제가 질식할 위험에 처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운동장은 거인들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2020년 팬데믹은 이 느리게 진행되던 전쟁을 전력 질주로 바꿨습니다. 전 세계 정부들은 경기 부양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돈을 찍어냈습니다. 미국에서만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수조 달러가 창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효과가 관리 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은 급등했고 실업률은 떨어졌으며 소비는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청구서는 항상 날아오는 법입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달러 강세는 다른 나라들의 수입 물가를 상승시켰고 스리랑카와 같은 곳에서는 부채 위기를 촉발했으며 약한 통화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 수십 개의 다른 나라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화 전쟁에 숨겨진 비용입니다. 전쟁은 단지 두 나라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강제로 참여해야 하는 전장에서 치러집니다. 역사는 통화 전쟁의 깔끔한 결말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통화가 붕괴하거나 새로운 통화 시스템이 등장하거나 정치적 불안정이 변화를 강제할 때까지 악순환은 계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7세기에는 네덜란드 길더가 세계 무역을 지배했습니다. 그 후 19세기에는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이, 그리고 20세기에는 마침내 미국의 달러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각각의 전환기는 전쟁, 국가부도, 경제적 격변과 얽혀 지저분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속삭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달러는 앞으로 50년 더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들이 패권을 다투는 다극체제가 나타날까요? 아니면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와 같이 기존 질서에 도전할 만큼 충분한 신뢰를 얻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등장할까요? 이것들은 단지 경제학자들을 위한 추상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저축가치, 식료품 가격, 그리고 직장의 안정성을 결정합니다. 통화 전쟁의 가장 위험한 점은 보통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폭탄이 떨어지면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통화 가치가 20% 하락할 때는 식료품 값이 오르고 월세가 인상될 때 비로소 알아차릴 뿐입니다. 언론의 헤드라인이 따라잡을 때쯤이면 피해는 이미 발생한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교육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실질적인 부를 갉아먹는지, 중앙은행과 정부가 어떻게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권력을 투사하는지 그 패턴을 이해한다면 스스로를 보호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다각화하고 일부는 금융 시스템 외부에서 가치를 유지하는 자산으로 보유하며 은행 계좌의 숫자가 곧 안정을 의미한다는 환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통화 전쟁은 돈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돈은 단순히 교환의 매개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 통제, 그리고 때로는 파괴의 도구입니다. 승자는 항상 가장 똑똑하거나 가장 생산적인 자가 아닙니다. 종종 그들은 단지 가장 강력한 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패자는 너무 늦을 때까지
자신이 싸움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화폐 품질 저하, 1930년대의 평가절하, 1980년대의 플라자 합의, 2010년대의 양적 완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무언가까지. 이름과 얼굴은 바뀌지만 그 수법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환율 조정, 갑작스러운 금리 인하 또는 새로운 경제 제재에 대한 뉴스를 듣게 된다면 그것을 추상적인 경제 현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통화 전쟁에서는 군인이 아니더라도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폭풍이 당신의 문 앞에 닿기 전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종이 위에 숫자가 아닌 진정한 불을 쌓으십시오. 시스템의 의문을 제기하고 패턴을 따르며 결코 잊지 마십시오. 돈이 무기가 될 때 가장 안전한 곳은 그들이 당신을 공격할 수 없는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게 합니다. 역사는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길을 안내하겠습니다.